제가 들려드릴 133번째 소설은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 초상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태어난 곳은 아일랜드 더블린이고요. 국적은 영국이에요. 인텔리 부모님과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었어요. 거침없는 성격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시, 소설, 희곡을 두루 썼고요.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대중적 인기가 엄청났어요. 런던, 파리를 비롯한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 순회 강연을 다녔습니다. 거침없는 언변과 풍부한 지적 교양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또 그만큼 안티도 많았어요. 대표작은 도리안 그레이 초상, 행복한 왕자, 희곡으로 살로메 등등 많습니다. 이게 다 성공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1895년에 동성애 혐의로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었어요. 이때 재판에서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 외설죄의 증거물로 제시되기도 했었어요. 석방된 후에는 더 나빠졌는데요.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돈도 없었어요. 파리로 망명해서 몇몇 친구들이 도움으로 살다가 1900년 초란 호텔방에서 46살의 나이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00년쯤 지나서 1998년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이 책 도리안 그레이 초상은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장편소설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탐미적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이기도 해요. 시간적 배경은 1880년대고요. 공간은 런던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젊은이로 20살이 막 넘었습니다. 그는 귀족인 켈소경의 외손자예요. 그의 출생과 성장은 좀 외로웠어요. 켈소경의 딸인 도리안의 어머니는 모두가 돌아볼 만한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켈소경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남자는 보병 연대의 하급 장교였습니다. 두 사람은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몇 달 안 돼서 남자가 죽고 그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 애가 도리안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도 죽었어요. 도리안은 할아버지에게 남겨졌죠. 늙고 사랑 없는 할아버지 밑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뛰어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개성 있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켈소경은 엄청난 부자였고 켈소경이 죽자 그 재산은 다 유일한 손자인 도리안에게 상속되었어요. 바질 홀워드는 화가예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이상적인 화가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도리안 그레이 초상화를 그리고 있어요. 2달 전 브랜든 부인 집에서 파티가 열렸고 거기에서 도리안을 만났어요. 도리안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젊은이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건 자신의 예술 자체를 빨아들일 만했어요. 바질은 원래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자신뿐이었으므로 이런 상황은 난생 처음이었죠. 운명이 자신을 위해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슬픔을 준비해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질은 도리안과 친구가 되었고 두 사람은 매일 만났어요. 이 젊은이를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을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면서 도리안은 그의 예술이 전부가 되었고 모델이나 대상 이상의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마치 새로운 학파의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낭만적인 정신이 가진 모든 열정을 그 안에 간직하고 그리스적인 정신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는 학파, 영혼과 육체의 조화, 새로운 방식의 그림,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 색의 아름다움과 미묘함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기쁨과 열정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헨리 워튼, 헨리경은 바질의 친구예요. 그는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열정적인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거침없는 말로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바질이 그리는 도리안 그레이 초상화를 보고 지금까지 바질이 내놓은 작품 중에 최고라고 평가했어요. 그림 속의 젊은이는 완벽한 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직접 도리언을 만났을 때 그 외모에 놀랐어요. 섬세한 입술, 거짓없어 보이는 파란 눈, 곱슬거리는 금발머리, 얼굴에는 솔직한 마음과 뜨거운 순수함이 담겨 있었고 세상이 더러운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질 특유의 대담하고 놀라운 터치로 그림은 완성되어 갔고 그 힘찬 터치 속에는 진정한 세련미와 완벽한 섬세함이 들어있었어요. 도리언은 헨리경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바질과 우정을 이어왔지만 그 만남이 자신을 변화시킨 적은 없었는데 헨리경은 달랐어요. 갑자기 자신이 삶에 누군가 쑥 들어와 삶의 신비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헨리경은 육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 세상을 매혹시키는 젊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것. 지금 도리언의 외모는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신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지만 신은 자신이 준 것을 순식간에 앗아간다는 것. 완벽하고 충만하며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날은 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젊음이 지나가면 아름다움도 함께 가버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승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젊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고동치던 기쁨의 맥박은 느려지고 다리 힘은 빠지고 감각은 썩어가며 점점 퇴화되어 추악해질 것이라고. 그러니 젊음이 있을 때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감각을 찾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도리언은 그림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두 눈은 자신을 처음 알아본 사람처럼 기쁨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질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해주긴 했어도 그저 우정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이라 생각했으나 그림 속의 자신은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헨리경의 말이 사실임을, 언젠가는 주름이 생길 것이고 빛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임을 고통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초상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언제까지나 젊음을 간직하는 것은 자신이고 늙어가는 것이 이 그림일 수만 있다면 영혼을 바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즈음 도리언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는 17살의 10일 배인이었어요. 10일은 여배우예요. 도리언이 극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보았는데 10일이 줄리엣으로 나왔고 그녀의 연기에 반해 밤마다 10일이 나오는 공연을 보러 다녔어요. 10일은 극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느 날엔 로잘린으로, 어느 날엔 이모젠으로, 또 어떤 날엔 줄리엣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외모가 다 사랑스러웠고 10일이라는 한 사람 속에 세상의 모든 멋진 여주인공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한 개인 이상의 존재고 그녀가 갖고 있는 천재성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났고 사랑에 빠졌어요. 헨리경은 사랑에 빠진 도리언을 흥미롭게 생각했죠. 도리언은 그동안 헨리경과 만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덕분에 조숙해졌고 인생으로 치면 아직 봄이지만 벌써 수확을 거둬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얼굴과 영혼을 가진 도리언을 보는 것이 헨리경에겐 특별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영혼과 육체, 이 신비로운 조화. 10일의 집은 넉넉하진 않았어요. 10일의 어머니는 딸이 더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10일은 도리언이 자신을 구원해줄 왕자님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를 사랑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자신이 그 남자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고 느끼면서도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오히려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이건 다 사랑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동생 제임스는 누나를 걱정했습니다. 제임스는 16살이지만 책임감이 있었어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호주로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떠나면서도 누나가 사랑한다는 남자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어요. 만일 그가 10일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이 죽여버릴 거라고 슬픈 목소리로 말하고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도리언은 10일과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만 약혼을 했어요. 헨리와 바질은 둘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도리언이 신분과 지위, 경제적 부를 생각할 때 고작 17살이 나이 어린 여배우 10일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바질은 10일이 착한 여자이기를 바랬어요.
헨리경은 평소 결혼을 옹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도리언이 이 소녀를 아내로 삼아 6달 동안 열렬히 사랑하다가 갑자기 다른 여자에게 빠진다면 그건 놀라운 연구 대상이 될 거라고 흥미있어 했습니다. 도리언은 이 두 사람에게 10일이 천재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10일이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에 초대했어요. 그날 10일이 연기는 엉망이었습니다. 관객들마저 술렁일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도리언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실에서 만난 그녀는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당신을 알기 전까지 삶은 오직 연기뿐이었으나 이제 사랑을 하면서 자신이 영원히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어요. 오늘 밤 공연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무대가 가짜 모조물이며 공허한 것임을, 배우들은 분장한 얼굴이고 무대는 천박하고 대사는 현실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만이 가장 숭고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어떤 예술이 이보다도 진실할 수는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도리언은 그녀에게서 떨어져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건 당신이 천재성이었다고, 시인의 꿈을 이해하고 예술이라는 그림자의 형태와 실질적인 내용을 불어넣는 그 연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천재성이 없는 당신과의 사랑은 이제 끝났고 우리 사랑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당신의 예술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도리언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바질이 그려준 초상화를 보았어요. 그는 놀라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림이 조금 변해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입가에 잔인한 느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림은 낯설었어요. 다시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변화의 흔적도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표정이 변한 건 확실했어요. 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자신은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그림이 늙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자신의 아름다움은 한 군데도 손상되지 않고 캔버스에 그려진 얼굴만 숱한 격정과 죄의 무거운 짐을 떠안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그림은 이제 그의 살아가는 비밀을 간직하게 될 거라는 확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10일에게 했던 잔인한 말. 도리언은 그림 속에 담긴 자기 모습을 향해 한없는 연민의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혹에 저항할 것이며 헨리경이 독성을 가진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10일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그녀와 결혼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10일은 이미 그날 극장 대기실에서 자살을 해 생을 마감했어요. 도리언은 10일이 죽음에 놀랐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편의 멋진 연극이 멋진 결말을 맺은 것 같은 그리스 비극의 섬뜩한 아름다움을 모두 지니고 있는 이 상황에 자신이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참여했지만 자신은 아무 상처를 입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헨리는 도리언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기주의를 갖고 있는 게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10일이 죽음으로 상심할 도리언을 위로해주러 온 바질에게 도리언은 감정 하나 처리하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는 사람들은 천박하다고 말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즐거운 일을 찾아내듯 슬픔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자기는 감정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즐기고 지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질은 도리언이 뭔가 변했다고 느꼈어요. 화실에서 모델을 서줄 때의 도리언은 소박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은 존재였는데 이젠 아무 감정도 연민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도리언에게 그림 그릴 때의 도리언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도리언은 이제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어요. 바질은 그림을 보고 싶어 했지만 도리언은 그림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표정이 변한 초상화를 바질은 금방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었죠. 바질은 도리언이 초상화를 그릴 때의 자신의 예술적 만족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 가질 수 있었던 그 충만했던 기분, 그는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도리언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돌려먹었습니다. 도리언은 사실은 헨리경보다 바질을 더 좋아했어요. 바질은 선한 사람이었고 그와 작업할 때 가졌었던 예술에 대한 경이로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질은 자신 안에 있는 고귀함을 인정해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차라리 헨리경을 멀리하고 바질과 어울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도리언은 초상화를 할아버지가 죽은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공부방으로 옮겼어요.
그 방은 어린 시절에 놀이방으로 사용했었고 켈소경은 어린 손자를 위해 신경 써서 방을 꾸며주었어요. 그러나 손자는 점점 딸의 얼굴을 닮아갔고 그런 이유로 손자를 미워했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었어요. 도리언에게 그 방은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지냈던 어린 날, 한 점 티 없이 순수했던 소년 시절을 떠올렸어요. 운명이 초상화를 이 방에 감춰놓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은 도리언의 것이고 이 은밀한 방의 열쇠는 자신이 갖고 있으니 아무도 초상화를 볼 수는 없을 거였죠. 초상화는 자줏빛 커다란 천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점점 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었지만 아무도 안 볼 것이므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썩어가는 추악한 모습을 자신도 안 볼 것이며 자신이 젊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이었어요. 그러다가도 자신의 본성이 더 훌륭해질 수도 있을 것이니 미래가 수치심으로 가득할 이유는 없었죠. 사랑이 찾아와 맑게 정화될 수도 있고 영혼과 육체 속에서 꿈틀대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림 속의 섬세한 주홍빛 입가에서 잔인한 표정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질 홀워드의 걸작을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폭 속 얼굴은 늙어갈 것이고 죄악의 추악함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늙음에서 오는 추악함이 담길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도리언은 헨리경이 보내준 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물만 등장하는 소설로 파리에 사는 한 남자에 대한 심리적 연구였어요. 그 남자는 현자들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저항을 사랑했어요. 도리언은 책을 읽는 동안 몽환 속으로 병적인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 판형으로 제작된 초판 복사본을 9권이나 파리에서 구해왔고 9권을 각기 다른 색깔로 재본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마치 자신의 모습을 미리 재현해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 책 전체가 자기 삶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다웠어요. 주변을 매혹시키는 눈부신 아름다움. 도리언은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가 많았어요. 그를 중심으로 떠도는 소문들은 추잡하고 사악한 것들이었지만 누구든지 그를 보자마자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은 모습에 소문 따위는 잊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리언은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곧바로 위층방으로 살그머니 올라갔어요. 자신이 초상 앞에 서서 화폭에 담긴 사악하고 늙은 얼굴을 쳐다보다가 거울에 비치는 젊고 아름다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두 얼굴이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는 쾌락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름다운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고 영혼이 부패한 모습에 흥미를 느꼈어요. 뭔가를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그 안에 광적인 허기가 들어차 채울수록 허기가 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파티를 자주 열었는데 겨울에는 매달 한두 번씩, 사교 시즌에는 매주 수요일에 화려한 파티를 열었어요. 도리언의 파티는 최고의 음식을 내놓기로 유명했습니다. 또 최신 유행 패션을 선도했고 젊은 멋쟁이들은 도리언이 하는 것을 다 따라했어요. 언젠가 헨리경이 예언한 쾌락주의는 고리타분한 청교도주의로부터 삶을 구해내고 삶을 재창조할 새로운 힘으로 도리언에게서 시작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쾌락을 안겨주는 세상, 이건 도리언이 원하는 진정한 목표였어요. 그는 여러 가지에 열중했습니다. 한동안은 향기에 빠져서 향수의 제조 과정을 연구했고 한동안은 음악에 심취했고 또 한동안은 보석에 몰두했으며 어느 땐 직물과 자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국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갔어요.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초상화 떨어지는 게 싫었고 비록 문을 단단히 잠가두기는 했어도 그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방에 들어갈까봐 걱정되었어요. 초상화의 얼굴이 아무리 추악해도 여전히 그와 닮은 데가 있긴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림을 본다 해도 거기에서 아무것도 알아내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웠어요. 그에게 매료당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는 건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시간은 더 흘렀고 도리언은 38살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바지를 만났습니다.
바질은 그날 자정에 파리로 떠날 예정이었고 6달 정도 파리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계획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도리언을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런던에서 도리언에 대해 떠도는 말들, 방탕한 생활, 여자들과의 치정 같은 수치스러운 소문에 대해 걱정했고 부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가졌으니 지금 어울리는 흉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도리언은 불쾌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말하는 바질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를 데리고 그 방으로 갔고 숨겨놓은 초상화를 보여주었어요. 화폭 위의 추악한 얼굴, 바질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그린 초상화, 그림의 주인공이 도리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머리카락이 성기긴 했어도 여전히 금빛이 남아있었고 입술이 주홍빛도 남아있었으며 생기 없는 눈 속에는 아직도 사랑스러운 파란빛이 담겨있었고 조각 같은 코와 깎아놓은 듯한 목선에도 아직 아리따운 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걸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이 추악함, 욕지기와 혐오감이 밀려오는 저 얼굴, 자신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싶어도 그건 분명 자기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질은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도리언은 이건 자기 영혼의 얼굴이며 이 그림이 자신을 파괴시켰다고 했어요. 바질은 이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라도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고 애원했습니다. 다 자신이 잘못이었다고 도리언에게 아름다움을 알려주었고 숭배했던 자신이 잘못 때문에 우리 둘이 벌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도리언은 바질을 향한 증오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칼을 들어 그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며칠 후 과학자인 앨런 캠벨에게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에게 거절 못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앨런은 할 수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앨런 캠벨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말자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리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비가 내리는 어두운 거리와 술집에서 취한 사람들이 말다툼, 시끄러운 웃음소리, 이 대도시의 불결하고 수치스러운 광경을 무심한 눈길로 보면서 헨리경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감각을 통해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통해 감각을 치유한다는 말. 살인과 방탕으로 이어진 시간들. 지금 그의 영혼은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감각이 영혼을 치유한다는 게 사실일까 생각했어요. 자신의 순수한 피는 이미 쏟아졌고 무엇으로 순수함에 속죄할 수 있을지 어떤 것으로도 속죄할 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는 없어도 잊어버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잊기로 했어요. 자주 아편을 찾았고 아편을 찾는 추악한 갈망은 그를 더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편 굴에 갔다가 전에 알던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도 아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긴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어요. 그들이 해벌어진 입, 희뿌연 눈. 그들이 지금 어느 이상한 천국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어느 둔탁한 지옥에서 새로운 기쁨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는지, 적어도 이들이 자신보다는 형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지금 생각의 감옥에 갇혔고 기억은 무시무시한 질병처럼 그의 영혼을 파먹고 있었어요. 아는 젊은이를 이곳에서 만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바질이 자신에게 모욕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했던 것. 저 젊은이 인생이 파멸이 늪속에 빠진 건 전적으로 젊은이 자신이 책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도리언의 눈에 슬픈 빛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일지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 어깨 위에 짊어지고 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것이며 그 삶에 대한 대가도 각자가 지불하는 거라고 운명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계산을 마감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곳을 나오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오래전에 죽은 11위 동생 제임스였어요. 제임스는 호주에서 돌아와 누나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남자에 대한 아무 단서가 없어서 이제까지 찾아다니다가 지금 만나게 된 거였죠. 그는 총을 겨누었고 도리언은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불빛 가까이에서 본 도리언의 얼굴은 20살 정도의 젊은이였고 10일가 약혼했던 젊은 남자가
18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젊을 수는 없었어요. 제임스는 자신이 착각했다고 사과한 후 가버렸습니다. 이후 도리언은 공포에 시달렸어요. 자신을 죽이러 왔던 제임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두려웠어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는 것에 공포를 느꼈지만 그렇다고 삶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쫓기고 덫에 걸리고 추적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온통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은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살아나 조용한 구석에 숨어 그를 뚜려지게 쳐다보고 은밀한 장소에서 그를 조롱했어요. 이 오싹하고 세세한 것까지 모두 끔찍한 모습으로 되살아나 공포는 심장을 조여왔어요. 그는 공포에 지쳤고 기억의 조롱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변하기로 결심했고 선행을 시작했어요. 소박한 시골 처녀를 조건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고 있는 그녀의 순수한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더욱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헨리는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헨리는 쾌락에 대한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었으며 도리언에게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젊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했죠. 도리언은 슬픈 얼굴로 언젠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책 때문에 자신이 나쁜 독에 오염되었으며 앞으로 그 책을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도리언은 자신이 지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백한다 해도 그 말을 누가 믿을지 알 수 없었어요. 살해한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선량한 사람이 되기 위해 했던 일들도 선량함의 가면을 썼던 것이었음을 그는 이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언 그레이 초상화. 초상화는 그의 열정 위에 우울한 그림자를 덮었습니다. 초상화는 그에게 양심이었고 그걸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끔찍하게 변한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죽였던 칼을 들었어요. 이 칼이 화가를 죽였듯이 화가의 작품도 그림 속에 담긴 모든 의미도 죽인다면 과거도 죽는 것이고 자신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초상화를 부여잡고 칼로 그림을 찔렀습니다. 끔찍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하인들이 방으로 달려들어갔을 때 벽에는 눈부신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아름답고 젊은 도리언의 모습이었어요. 바닥에는 여의고 쭈글쭈글한 주름 투성이의 혐옷으로 온 남자가 손에 칼을 든 채 죽어 있었어요. 하인들은 그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를 보고 나서야 그가 도리언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19세기 말 영국 빅토리아 시대는 탐미적인 분위기가 넘쳤어요. 예술이 창조하는 아름다움만이 최고의 가치, 부유함과 향락, 거기에다가 시들지 않는 젊음. 도리언 그레이는 젊음을 유지했지만 윤리적 소멸이 따라왔고요. 결국 자신과 타인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가에게는 윤리적 공감이 없고 예술은 삶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바라보는 사람을 반영한다고 말했어요. 거기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일 때 배제될 것들이 많음을 의미하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언 그레이는 오스카 와일드 자신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리언 그레이, 바질 홀워드, 헨리경,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밀고 당기고 압도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는 도리언만 영향을 받았어요. 도리언은 유혹에 취약하면서도 에고가 강한 인물이고요. 너무 가진 게 많았습니다. 가진 게 많다는 건 잃고 싶지 않은 욕망을 포함하고 있죠. 지독한 탐미주의, 그 욕망이 집요할 때 아름다움은 본질에서 멀어지고 추악한 외형만 남는 위험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은 젊음을 유지하고 초상화가 늙어간다는 설정, 영원한 젊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싶다는 욕망은 아마 시대를 초월할 겁니다. 그러나 나만 안 늙는다. 이건 꽤 유혹적이지만요.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야 할 거예요. 모두 함께 같이 간다는 것도 꽤 유혹적이죠.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는 건 대단히 가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욕망의 한 부분이 강조되고
그걸 가져야 한다는 풍조가 우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래도록 지켜왔던 가치가 흔들리곤 하죠.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감 속에서 성장하는 걸 수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슬픔, 사라져가는 안타까움, 엄습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 그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걸 겁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탐미주의는 비난 여론도 꽤 많았어요. 그건 이런 공동의 언어 때문 아닐까 합니다. 젊어 보이고 싶다는 건요, 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닐까 해요. 아름답고 싶은 건 활기를 잃고 싶지 않은 몸부림일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제 나이로서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이겠고요. 도리언 그레이, 이렇게 임팩트 있는 강렬한 사람에 대한 선망도 물론 있지만요. 시간은 시간에 자연스레 올려놓는 것, 그게 가장 사회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